텅 빈 지갑을 꺼내들고 한숨을 쉬는 28살 청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한 반지하방 안에는 습기 찬 벽지 냄새와 곰팡이 자국이 번지고 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이라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입니다. 이 좁은 방의 월세는 50만 원인데 그의 월급은 220만 원이고 월세와 공과금과 교통비를 빼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고작 50만 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아버지는 30살이 되기 전에 이미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습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도시에서 같은 꿈을 꾸고 있는데 아버지는 해냈고 아들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3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등장했다는 말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차가운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대 간 소득격차 분석 자료에 따르면 1978년부터 198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의 생애 평균 실질 임금은 375만 원이었는데 그 이후 세대로 갈수록 이 금액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도 부모 세대가 누렸던 경제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2025년 기준으로 20대와 30대 임금 근로자 811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57만 명으로 31.7%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뜻이고 이 불안정한 고용 구조가 청년들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20대 청년 약 70%는 부모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지난 10년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고 답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잔혹한 현실의 뿌리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 대체 무엇이 들어섰는지 함께 들여다봅시다. 부모 세대가 청년이었던 1980년대와 1990년대를 떠올려보면 그때의 대한민국은 고도성장기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대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쏟아져 나왔고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은 거의 보장되다시피 했습니다. 집값은 지금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고 월급을 몇 년만 모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했습니다. 당시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서너 배 수준에 불과했는데 이는 3년에서 내년 정도 소득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5년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13.9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14년을 꼬박 모아야 서울의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인데 실제로 생활비를 빼면 20년에서 3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26년 3월 발표된 자료에서는 중위소득 가구가 월급만으로 집을 사려면 24년이 걸린다는 분석까지 등장했고 한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24.1배로 주요 선진국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부모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은 노력의 결실이었지만 자녀 세대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신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대한민국의 고용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정리해고가 합법화되었고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노동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한번 입사하면 정년까지 다니는 게 당연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공식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 충격이 일시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급격히 벌어졌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간극은 해가 갈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2배 가까이 나는 현실이 고착화되었고 이 구조적 불평등이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전가되었습니다. 20대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43.1%에 달한다는 통계는 청년 2명 중 1명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10년간 20대와 30대 정규직은 58만 7천 명이 줄었는데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44만 5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사라지고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어나는 이 구조가 바로 부모보다 가난해지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여기에 부동산이라는 괴물이 합류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2026년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산격차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상위 10% 고자산 가구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에 달합니다. 10명 중 1명이 전체 부의 3분의 1을 독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구진은 2007년 당시 19월부터 54살이었던 청년층의 자산을 16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 청년 시절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했던 집단은 16년이 지나도 자산 상위권을 유지한 반면 생계형 빚을 안고 출발한 집단은 여전히 하위 구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출발선이 달랐을 뿐인데 16년 뒤의 삶이 완전히 갈려버린 겁니다. 이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태어난 가정의 차이이고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부모의 유산입니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자산 상위 5분위 가구의 자산은 7.4% 증가했지만 하위 1분위는 오히려 5.6% 감소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양극화의 고리가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위 10% 가구의 평균 자산은 21억 7천만 원으로 전체의 46.1%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10%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아예 마이너스였습니다. 가진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 발표 기준 한국 최고 부자의 재산은 약 29조 원이었는데 최저임금 노동자가 이 돈을 벌려면 거의 100만 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어떤 이에게 100만 년이 걸리는 돈을 어떤 이는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세상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노력하면 된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이제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32살 김모 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지만 연봉은 3천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살면서 매달 합자금 대출 이자 2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저축할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속도로 서울 평균 가격의 집을 사려면 대략 260년이 걸립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지만 35살에 경기도에 자기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오래 공부하고 더 많은 스펙을 쌓았는데 삶의 질은 오히려 뒤로 후퇴한 셈이다. 이것이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세대 전체의 구조적 비극이라는 사실이 더 참담합니다. 2025년 국가조사에서 노력한다면 본인 세대의 사회경제적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사람은 28.6%에 그쳤습니다. 10명 중 7명이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을 넘어설 수 없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상위층이라 여기는 사람 중에서는 62.8%가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하위층이라 여기는 사람 중에서는 고작 16.3%만이 그렇게 답했습니다. 이미 가진 자는 희망을 갖고 가지지 못한 자는 희망마저 잃어버린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한서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1년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서 20대의 70.4%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될 가능성에 부정적으로 답했고 그 이유 1위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서도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31.3%로 가장 많았고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92.7%에 달했습니다. 집을 살 수 없으니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미루니 아이를 낳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 나라 전체가 늙어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모두 경제적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고 이것은 이 땅의 청년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는 가장 처절한 증거입니다. 1995년에는 자신을 중산층이라 여기는 사람이 92.4%였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는 54.9%로 급감했고 그 이후로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스스로를 서민이나 하위층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고 이 주관적 추락감이 사회 전체에 활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선진국 최하위권이며 자살률은 30년째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원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통계 앞에서 이 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은 이 비극의 뿌리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번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수 없다는 추락의 공포가 이 사회 전체를 짓누르고 있고 그 무게는 가장 먼저 청년의 어깨 위에 내려앉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불평등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26년 2월 발표된 16년 추적 연구가 보여주듯이 자산 격차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기 조건의 차이가 유지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냉정한 결론입니다. 부모 세대가 축적한 부가 은퇴와 함께
자녀에게 이전되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입니다. 연구진은 단기적 소득 지원만으로는 이 격차를 줄일 수 없다고 경고하며 청년기부터 중장년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넘어서 자산을 만들 기회 자체를 넓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대의 끝자락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시대는 이미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불평등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정책의 선택에서 비롯된 결과이고, 정책을 바꾸면 흐름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지하 방에서 내일을 걱정하는 청년이 있고, 빚더미 위에서 잠 못 이루는 가정이 있고, 희망 없는 미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현실을 직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는 이 슬픈 타이틀을 다음 세대에게까지 물려주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